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르투갈의 동진 편입니다. 포르투갈은 15세기 말 유럽국 최초로 인도까지 항해에 성공해서 아시아산 후추와 향신료를 바닷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직송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간 이어온 이 기존의 향신료의 루트를 단박에 바꿔버렸습니다. 인도에 이어서 향신료의 집산지인 말라카 왕국까지 접수한 포르투갈은 드디어 이 향신료의 생산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비단과 도자기의 나라 중국과의 교역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시아의 끝에 있는 에덴 동산까지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인도에 진출한 포르투갈은 이어서 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향신료와 중국산 인류 상품을 찾아서 동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이 말라카 해협의 말라카 왕국을 점령하고 거기에 요새를 축조한 후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향신료 선들까지 직접 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명나라의 광저우까지 항해를 해서 명나라와의 교역을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본까지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향신료가 우리가 자생하는 곳은 바로 인도네시아 열도의 이 반다 제도와 이 말루쿠 제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말라카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범선으로서 수개월 동안 항해를 해야만 닿을 수 있는 먼 곳에 있는 곳이죠. 특히 육두고가 자생되는 곳은 이제 반다 제도의 작은 섬들로 지금까지는 현지 원주민 이외에는 그 누구도 여기에 온 적이 없는 그런 섬입니다. 또한 이 정약나무가 자라는 곳은 이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말루쿠 제도라는 곳인데 이 화산섬인데 이 정약이 나오는 것은 지구상에서 이 5개의 섬에서만 이 정약이 자생되고 있는데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이 향신료 섬을 모두 찾아내서 그곳에 당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 이 명나라의 그 해상 관문인 광저우에 이제 도착한 포르투갈은 이제 명나라와의 교역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다 명나라는 이를 이제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은 명나라와의 조공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르투갈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교역을 시도하지만 이제 번번이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급기야는 이제 이 포르투갈은 무력으로서 명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포르투갈은 명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명나라는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포르투갈의 함포와 이 무력이 통했지만 이 명나라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나라는 이제 대국이고 군사력에서는 이제 이 포르투갈이 명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결국에는 이제 겨우겨우 뇌물 같은 걸 바쳐서 이제 마카오 앞에 있는 이제 광저우 앞에 있는 마카오의 상륙을 허락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교역 기지를 16세기 중반에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포르투갈은 일본까지 도달해서 일본에 조총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교역소를 일본에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명나라 자기의 모습인데요. 이 명나라는 이제 비단이라든지 이러한 도자기라든지 이런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한 국가로서 당시 인도와 더불어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포르투갈도 이 명나라와의 어떤 교역을 시도를 하고 결국에는 마카오의 거점을 이제 그때 마련을 하게 됩니다. 어,
또한 이제 이 포르투갈은 일본의 이제 거점을 마련하고, 이 중국의 화상들이라는 것은 이제 화인들이라고 해서 이제 화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들과 더불어서 이 명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의 어떤 주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16세기에는 명나라는 외국과의 어떤 무역을 이 조공무역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밀무역이 매우 성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명일 간의 무역이 이제 심했는데, 이를 중국의 화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밀무역을 담당해서 이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마카오, 그리고 말라카, 여기를 잇는 무역이 이제 포르투갈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당시의 대일 교역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대한 항해자들, 즉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이 마젤란, 그리고 영국의 드레이크 선장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위대한 항해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닷길로 이 대항해에 나섰던 것일까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목숨을 바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런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황금을 찾아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아니, 황금보다도 더 비싼 이런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지구를 돌아서 이곳 향신료 섬까지 바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향신료가 과연 얼마나 비싼 상품이었길래 그들이 과연 목숨을 걸었을까요? 실제로 당시의 향신료는 이 황금보다도 훨씬 더 비쌌습니다. 정향이라는 향신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산지보다 240배 정도가 비쌌고, 이 육두구라는 향신료 같은 경우는 무려 850배까지 달할 정도로 비싼 향신료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마젤란이 그 목숨을 바칠만 하겠죠. 자, 그럼 이런 향신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브, 정향이라는 향신료인데, 이 정향은 이제 그 큰 나무에서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수확기가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작대로 같은 걸 후려치게 되면 이 정향 꽃봉오리가 이제 막 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말려서 이제 이 정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넌매그라는 그런 향신료인데, 이것은 육두구라는 것인데, 육두구와 메이스를 말하면, 이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어떤 반다 제도의 작은 섬에서만 자생하는 그런 향신료로서 이 육두구가 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값비싼 향신료입니다. 이 육두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육도가 나오는 이 향신료 섬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했죠.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세력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쟁탈전을 이제 벌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싸워서 네덜란드는 육도고 섬을 차지하고 영국은 맨하튼을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맨하튼과 영국을 서로 맞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육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이스 같은 경우는 이 육독의 껍질로 만든 향신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안에 빨간색이 이제 육도고 겉에 있는 그 황금색, 요게 이제 나중에 말리게 되면 육독의 껍질이 돼서 메이스라는 그런 향신료를 만드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게 바로 이게 메이스입니다. 육독의 껍질이죠. 껍질. 처음에는 육독의 껍질인지도 모르고 유럽인들은 메이스가 별도의 이렇게 향신료인 줄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메이스는 육두구와 껍질로 만든 향신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이는 성체가 이제 반다 제도에 있는 그 네이라 섬이라는 섬인데 이게 이제 육두고 섬으로 유명한데 이 성체가 이제 그 포르투갈이 그 축조한 그런 성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체는 나중에 이제 그 네덜란드가 점령을 하게 되고 영국 상선이 침략해오자 네덜란드는 그 영국 상인들을 이제 반다 제도에서 다 소탕해서 몰아냅니다. 전부 다 죽이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안본 그 학살 사건 이런 것들 일으켜가지고 영국인들을 다 이제 몰아내서 이 반다 제도에 있는 향신료 섬을 이제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때 1700년대 중초반에 이제 이 네덜란드로부터 축출당해서 인도로 이제 철수를 해서 인도 지역의 그 활동만, 즉 인도의 특산물인 면직물 무역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신교수 10분 역사 카페를 이렇게 향신료 섬들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